IES 이슈 진단. IES 이슈 진단은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오늘의 이슈는 성전환입니다. 본 이슈는 조선일보 1월 27일자 신문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신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드라인에 남여 성전환 수술 6년 만에 다시 여자로 돌아간 사연. 이 기사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성전환에 대한 이슈를 현실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처방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 세 종류의 시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 현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자 미국 뉴욕 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의 한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했다가 6년 만에 다시 여성으로 돌아가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 하는 이 사례를 조선일보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미시간주에서 이발사로 일하고 있는 26세 여성입니다. 저는 그냥 26세 여성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물론 신문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9세 때, 19살 때 말이죠. 커밍아웃. 이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커밍아웃을 19살 때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꾸준히 복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나니까 신체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엉덩이와 가슴에 지방이 줄어들었고 또 곳곳에 근육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굵어졌고 또 입술 주변에 수염도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유방절제 수술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생깁니다. 그녀는 이후 우울증을 겪었다. 남성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지난해 2월 본래 성으로 돌아가는 성전환 환원 수술에 들어갔고 또 호르몬제인 남성이 되고 싶어서 먹었던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약물도 끊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녀는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았고 또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새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녀가 자신이 왜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다시 환원 수술을 하게 됐는가, 이것을 공개한 이유를 그녀는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한 이유를 성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성전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전환에 대한 그 추세, 사례는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법원 판례에 나타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1996년까지는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도 여성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2000년부터, 그러니까 96년부터 4년이 지난 2000년부터 성전환 수술을 하면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그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로 바꾸는 수술을 하면 성별을 정정해 주는 판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그러니까 첫 판결을 한 2000년 후에 9년이 지난 2009년부터는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성별 정정을 계속 허용하는 추세가 계속 됐다고 합니다. 성별, 남자로 태어났는데 수술을 하면 여자가 될 수 있고, 또 미국의 사례처럼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수술하면 남자라고 기록을 정정해 주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위해 외부 성기를 형성하지 못해도 여성으로 인정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성 성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여성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성전환 수술 요건을 법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성전환에 대한 법적인 사례입니다. 좀 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례를 알려드리면 캐나다의 사례입니다. 2017년 성전환을 캐나다에서는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 더 저렴한 차 보험료 적용을 받기 위해서 성전환을 했다, 이렇게 말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생했을 때 출생한 자녀의 성별란에 부모가 이제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 또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하는 란이 있는데 출생한 자녀의 성별란에 모른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물론 이것도 2017년 사례입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남성이면서 여성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여성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성폭행한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어도 여성으로 인정했을 때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남성이 외부적인 생리적인 모습은 남성인데 여성으로 인정받은 이 사람이 여성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동료 수감자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 남성이 자신을 엄마라고 적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남자입니다. 자기 성이 남성입니다. 남성인데 자기 이름 누구누구
적고는 이제 부 또는 모 이렇게 적잖아요. 그런데 남성이 자기를 엄마라고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이게 영국의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출생신고 서류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남성이 자신을 엄마라고 적은 사례. 프랑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례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례, 이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성전환 수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한 분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인데요. 민정길 교수님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신분석 전문의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성전환은 자기 거부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정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선일보에서 사례로 적시한 1월 27일자 그 사례처럼 여성인데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다시 여성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는, 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환의 결과. 첫째는 불안과 우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정신분석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불안과 우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호르몬 치료를 병행할 경우 몸 안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냥 우울할 수도 있고 케이스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불안과 우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결과를 밝히고 있고, 또 생리적으로 호르몬제 치료를 병행할 경우 몸 안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하는 생리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고요. 네 번째는 높은 사망률과 자살률, 높은 자살률,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율, 그 범죄율이 증가하고 높았다 하는 것이 1973년부터 2003년까지 스웨덴에서 성전환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편의상 LC라고만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참고한 자료에는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L씨의 경우 성전환 수술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수술을 하고 보니 후회가 몰려오고 더 좋지 않은 점이 많았다. 남성 호르몬의 과투하로 육체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났고 또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여성 생식계 출혈, 그러니까 남성이 아마 여성으로 전환 수술을 한 것 같아요. 여성 생식계 출혈 등 가정 파괴가 이어졌으며, 가정 파괴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후회가 몰려왔다.
육체적으로 어려웠다. 그리고 생치 있게 출혈이 있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됐다. 그리고 스스로 철저히 외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환에 대한 그 현상, 그리고 원인,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추세도 우리가 또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여성이 되려고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LC처럼 가정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만약에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 결혼한 후에 성전환 수술을 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의 L씨의 사례만 국한해서 가정이 파괴될까요? 사회 전체적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질까요? 그것은 아마 불을 보듯이 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이야기, 현상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심각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 IES는 어떻게 함께 더불어 여러분 이 남성 또는 여성, 여성이 태어난 이것을 생리적으로 수술한다고 해서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과 함께 더불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게 우리 IES 이슈 진단의 지향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가정 파괴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정신적으로도 분열되지 않고 우울감을 느끼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이슈,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는 진단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오늘 시간을 맺으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와 있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위 성소수자 평등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인데요. 이 법은 평등이라고 하는 또는 소수자라고 하는 성소수자라고 하는 소수자, 평등,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한 미국의 사례, 영국의 사례, 캐나다의 사례, 프랑스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 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의 결과, 이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심각한 사회 파괴 현상, 가정 파괴 현상, 개인의 파괴 현상을 가져오는 성전환, 여기에 대한 우리 IES의 진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